먼저 발표 끝내신 스피커분들 굉장히 부럽네요. 예. 오늘 제가 이제 애자의 한때 유행인가라는 제목으로 좀 잠깐 드릴 말씀이 있어서 이 자리에 나왔고요. 이제 보통 이런 컨퍼런스 자리에 오게 되면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경험담이나 어떤 성공 사례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발표를 해주시죠. 그래서 곰곰이 좀 생각을 해보다가 뭔가 이렇게 좀 추상화 레벨이 높은 이야기도 하나쯤 들어있으면 괜찮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막판에 신청을 했고 이제 운영하시는 팀에서 이제 흔쾌히 받아주셔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한 10년 정도 제 뭐 스타트업에도 있어봤고 좀 규모가 큰 조직에도 있어왔습니다. 그래서 한 10여 년 정도 이제 애자일이나 뭐 린 같은 것들을 이제 조직에 좀 이제 전파하고 이제 확산시키는 역할을 해왔고 그런 노력을 해왔는데요. 뭐 당연히 뭐 성공적인 뭐 비교적 성공적이었다 싶은 뭐 그런 케이스도 있고 또 안타깝게도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한 뭐 그런 케이스들도 좀 있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조직에 좀 애자일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적용해보지? 뭐 이런 고민들 하시는 분들 아마 많으실 텐데요. 이제 뭐 이렇게 뻔하게 나오는 이렇게 여러 가지 레퍼토리들이 있죠. 제가 좀 자주 들었던 그런 반응들을 좀 보여드릴게요. 이제 초창기에 애자일을 적용을 시도를 하셨다가 그다지 이제 별로 좋은 기억이 안 남으신 분들이 보통 이런 반응을 보시죠. 그거 애자일 그거 한 10년 전에 벌써 했는데 안 됐던 거 아니야? 왜 다시 들고 나왔어?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또 하나 이런 거죠. 성공 사례 있으면 한번 갖고 와봐. 나 그거 성공했다는 얘기 어디서도 들어본 적이 없어. 뭐 이렇게 얘기하시죠. 이게 보통 보면은 이제 보통 설득의 대상이 이제 윗분들이어서 그렇습니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죠.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좀 경영에 대해서 좀 많이 해박한 지식을 갖고 계신 분들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으십니다. 원래 방법론이 이렇게 돌고 도는 유행 같은 거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예전에 CMMI 레벨 인증 딴 프로젝트에 참여해 보신 분 혹시 계신가요? 뒤에 손을 뭐 어떠셨나요? 그 경험이? 제가 이제 제 바운더리 내에서 들었던 경험담은 그 경험이 굉장히 고통스러웠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다. 뭐 그런 얘기들이 좀 많았습니다. 식스 시그마 되게 열풍이었죠. 한 10년 정도 됐나요? 제가 예전에 어디서 기사에서 보기로는 뭐 어떤 회사인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블랙벨트 같은 거 따면 인센티브도 주시고 뭐 그랬던 회사도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실제로 어떤 경영 혁신 방법 같은 것들이 유행을 탑니다. 저도 이름을 이번에 처음 들어봤는데 매니지먼트 바이 오브젝티브라는 70년대 유행했던 경영 혁신 툴이라고 해요. 뭐 이런 것도 있었고요. 80년대에는 이제 생산성이 화두였습니다. 그 다음에 90년대는 토탈 퀄리티 매니지먼트 뭐 이런 것들이 또 유행이었고 잘 아시는 2000년대는 식스 시그마가 한때 유행이었습니다. 그럼 지금은 뭐가 유행일까?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듣다 보니까 물론 저는 지금은 나름 어떤 결론을 일정 정도 내린 상황이지만 한때는 굉장히 저도 혼란스러웠었어요. 정말로 이 애자일이라는 것도 어떤 한때 지나간 유행인가? 그래서 제가 뭘 해봤냐면요. 국내 상황이야 뭐 사실 여기 계시는 분들이 더 잘 아실 수 있고 뭐 뻔하니까 해외에서는 도대체 이걸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고 어떤 정도로 확산이 되어 있는지 좀 확인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한 2주 됐죠? 2017년 9월 16일 토요일날 H 카페에 앉아가지고 제가 링크드인하고 글래스도어를 검색을 한번 해봤습니다. 애자일 코치 또는 스크럼 마스터로 입력을 해서 어떤 회사들이 애자일 코치를 찾고 있지?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찾아봤어요. 검색 결과가 이게 뭐 몇 건이 나온 게 아니라 이렇게 몇 천 건 단위로 나왔기 때문에 사실 모든 기업들을 여기서 다 소개해드릴 수는 없고요. 제가 한 번이라도 이름을 들어봤던 제 짧은 지식에서 한 번이라도 들어봤던 회사들, 그 다음에 좀 규모가 있는 회사들, 그죠? 그 다음에 근데 아마 이런 회사들은 여기 안 나왔겠죠. 이미 애자일 코치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 기업들은 아마 이 목록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링크드인이나 글래스도어를 통해서 채용을 진행하지 않는 회사들도 많겠죠. 그 다음에 또 제가 알기로는 에자일이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의 성숙도에 올랐기 때문에 에자일 코치라는 어떤 특정한 롤이 필요하지 않고 이미 리더들이 에자일하게 일들을 리딩하시는 그런 회사들도 사실 에자일 코치를 채용할 필요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9월 16일 2주 전에 에자일 코치를 뽑았던 회사들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워낙 유명하니까 스포티파이나 박스, 트위터, 아까 키노트 하셨던 루크라우드 트위터의 에자일 코치시죠. 이런 회사들이 에자일 코치를 뽑았고요. 롤의 라이엇 게임즈나 오늘도 발표하시는 세션이 있으셨죠. 그다음에 저 킹이라는 회사도 캔디 크러쉬사가 만든 게임 회사입니다. 이런 회사들에서 에자일 코치를 찾았고요. 좀 큰 회사, 전통적인 회사들로 가볼까요? IBM하고 세일즈포스, 액센추어 이런 회사들에서도 에자일 코치를 뽑고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이베이, 오토데스크, CA, 시만텍 이런 우리가 좀 익숙하게 알고 있는 IT 기반의 기업들이 에자일 코치를 뽑고 있었어요. 여기서부터는 약간 좀 다른 분야로 넘어갑니다. PC 제조사들, 델하고 레노버가 에자일 코치를 찾고 있었어요. 9월 16일 날. 그 다음에 이런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들도 에자일 코치를 채용 중이었습니다. 외국은 뭔가 에자일은 천국 같아요, 그렇죠? 우리는 뭔가 어려운 상황인데, 이 회사들 제조사들이죠. 아까 삼성전자 발표하셨을 때 이게 비슷한 사례가 궁금하다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저도 궁금해요. 근데 이 회사들이 지금 현재 에자일을 어떤 수준으로 얼마만큼 어떻게 적용하는지 사실 잘 모릅니다. 사실 기업 비밀일 수도 있고요. 근데 어찌됐든 팩트는 9월 16일 날 에자일 코치를 채용하고 있는 잡 디스크립션이 저 사이트에 올라와 있었다는 거죠. 통신사들도 있었어요. 통신사들.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테크놀로지랑 무슨 관계가 있을까 싶은 회사들이 좀 있습니다. 영국의 한겨레라고 불리우는 가디언, 블룸버그, 통신노모이터 이런 언론사들이 에자일 코치를 뽑고 있어요. 이 다음에는 금융회사들입니다. 다 들어보신 회사들이죠. 메트라이프부터 쭉쭉쭉쭉쭉 골드만삭스까지 이런 회사들이 도대체 뭘 하려고 에자일 코치를 뽑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이런 글로벌한 컨설팅 기업들 코카콜라도 에자일 코치 뽑더라고요. 식음료 분야에서 나이키도 있었어요. 베스트바이 유통 분야에서도 에자일 코치 찾습니다. 이거는 인터컨티넨탈 호텔 그룹이에요. 여행 숙박에서도 에자일 코치를 찾아요. 외국에서는. 이거는 잘 모르실 텐데 콜로라도 대학교입니다. 대학교 교직원을 뽑는데 에자일 코치를 찾아요. 몬산토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세계적인 농업회사입니다. 이렇게 GMO 유전자 조작식품 이런 게 만든 걸로 좀 별로 그다지 좋은 인상은 아닌데 IMF 때 우리나라의 그 종자 업체들도 많이 있어서 청양고추의 로열티를 저 몬산토가 갖고 있죠. 저런 굉장히 큰 회사입니다. 로열 더치쉘 에너지 기업입니다. 그죠? 마지막으로는 저게 어디냐면 미 연방 보건복지부 공무원도 에자일 코치를 뽑아요. 이게 저는 사실 이게 우리나라보다 광범위하게 에자일 코치를 채용할 거라고 사실 예상을 하고 검색을 해본 거예요. 근데 2주 전 결과 치고는 사실 저도 좀 쇼킹했어요. 와, 굉장히 이거는 IT의 영역을 뛰어넘어서 거의 모든 분야에서 에자일 코치를 찾고 있구나. 이 사진은 뭐냐면요. 시카고에 있는 버스 정류장 광고판을 찍은 사진이에요. 그렇죠. 여기 위에 보시면 버스 행선지 이렇게 얼핏 전광판 보이시죠? 근데 밑에 광고판에 뭐라고 써있냐면 Agile Value Delivered Continuously. 아마 Agile 컨설팅을 하는 컨설팅 펌의 광고인 것 같아요. 그래서 도대체 어느 정도로 Agile이 확산이 되어 있길래 버스 정류장 광고판에 Agile이 붙어있냐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자, 여기서 이제 저는 궁금한 거죠. 도대체 이렇게 수많은 조직들이 왜 에자일 코치를 채용하고 있는 건가? 정말 에자일 코치를 채용하고 싶다는 데는 다들 어떤 니즈가 있는 거죠. 그죠? 에자일 통해서 이 회사들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걸까? 이런 궁금증이 계속 들었습니다. 결국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에자일이 뭔가? 에자일이 뭐길래 이 많은 회사들이 에자일을 통해서
지금보다 더 나은 어떤 모습을 꿈꾸고 있는 건가? 예, 저는 이 문제에 대한 답을 복잡계 이론에서 좀 찾아봤습니다. 뭐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할 텐데 위키백과를 찾아보니까 복잡계를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한눈에 딱 들어오시죠? 그죠? 예. 예, 복잡계란 서로 상호작용하는 많은 구성 요소로 이루어진 시스템을 말한다. 뭐 이렇게 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이것만 봐서는. 그죠? 예, 복잡계의 예를 좀 몇 가지를 좀 드려볼게요. 예, 주식시장. 예. 복잡계는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굉장히 많은 하위 구성 요소가 있고 그것들이 서로 말 그대로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데 어떤 영향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쉽게 예측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수많은 소위 그 주식 투자 전문가들이 있지만 예, 실패와 성공을 예, 연달아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유가 사실 저게 누구나 다 쉽게 예측할 수 있는 시장이었다고 한다면 복잡계가 아니었겠죠. 그렇죠? 경제 분야들이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부동산도 그래요. 정부가 부동산 규제 정책을 아무리 내도 그게 긍정적인 요인을 가져오기도 하고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기 때문에 사실 쉽게 어떤 정책을 썼을 때 어떤 결과가 이어질 거라고 얘기하기가 쉽지 않죠. 예, 아마 이게 북한에서 쏜 미사일일 거예요. 국제 정치, 외교 이런 무대도 역시나 복잡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국회의원도 맨날 나와서 하는 얘기가 좀 정치는 생물이다, 뭐 이런 얘기 하죠. 되게 빠져나가는 구멍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얘기지만 정치 역시 마찬가지로 쉽게 인과관계를 알 수 없는 복잡계입니다. 교통 흐름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기업이나 어떤 기관 같은 이제 사람들로 이루어진 조직도 역시 복잡계입니다. 인간의 두뇌. 그다음에 이건 이제 가창오리 떼들이 날아가는 모습인데 굉장히 이 복잡계들은 사실 다 하나같이 무슨 특징을 갖고 있냐면은 하위 구성 요소들한테는 없는 특징이 전체에선 나타납니다. 예. 저 새 하나하나를 아무리 따져본다 한들 저 새떼가 저런 모양으로 날 거라는 걸 알 수는 없죠. 그 다음에 개미집, 그 다음에 어떤 생태계들, 그 다음에 기상현상, 기상이변들 뭐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고요. 뭐 우주 자체 뭐 이런 것들이 복잡계의 예라고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둘러싼 모든 게 사실 복잡계라고 할 수 있어요. 복잡계 특징을 몇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말씀드리면 상호작용입니다. 복잡계를 구성하고 있는 세부 요소들끼리 이거 에이전트라고 부르는데 서로 엄청나게 많은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서로. 두 번째는 자율성입니다. 중앙통제라는 게 그렇게 크지 않아요. 아까 오리떼를 다시 한번 예를 들게요. 오리떼가 어떤 지시를 받아서 혹은 어떤 우두머리에 의해서 그런 모양을 나는 게 아니죠. 사실은 굉장히 자율적으로 그 새들이 움직이는 겁니다. 근데 저기 보면 특정한 경계 내에서 어떤 바운더리 안에서 자율적이다라고 얘기하셨죠. 새들이 그런 모양을 짓는 데는 딱 4가지 규칙밖에 없어요. 그 과학자들이 연구해서 알아낸 건데 첫 번째는 주변의 새들하고 같은 방향으로 날아가고자 합니다. 새들은. 그게 첫 번째 규칙입니다. 두 번째 규칙은 뭐냐면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 일정 거리만큼 가까워지려고 합니다. 그게 두 번째 규칙입니다. 세 번째 규칙은 너무 가까우면 부닥치기 때문에 떨어지려고 합니다. 이거 세 번째 규칙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앞에 장애물이 나타났을 때 그걸 피해 가려고 합니다. 딱 이 4가지 규칙만 넣어서 새떼의 움직임을 시뮬레이션 할 수 있어요. 예, 이게 복잡계의 특징입니다. 자율적으로 전체의 특성이 나타납니다. 세 번째는 창발인, 이머전시인데 저것도 우리 이런 경험 있으시죠? 회의를 하다가 나 혼자서는 도저히 떠올릴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아이디어들이 뭔가 주고받고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저 사람의 아이디어에 내가 살짝 살을 보태고 그 아이디어에 다시 누군가가 또 살을 보태서 굉장히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어느 날 갑자기 불쑥 나오는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런 것들이 창발입니다. 예, 이게 복잡계의 세 번째 특징입니다. 네 번째는 계속 기상현상을 생각하시면 돼요. 지구가 공기가 순환하지도 않고 물이 흐르지도 않다면 아마 생명체가 살 수 없었을 거예요. 끊임없이 에너지의 변화가 있어서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계속 바뀝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논 리니어리티가 비선형인데 나비 효과 생각하시면 돼요.
예상치 못했던 굉장히 작은 어떤 행동 하나가 큰 결과로 이어지는, 뭐 풍선 효과 같은 것도 그런 거죠. 여기를 눌렀는데 전혀 예상치 못했던 부분이 부룩 튀어나오는 것들. 근데 풍선 효과라는 게 사실 정확한 표현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풍선 효과는 눈앞에서 바로 즉시 그게 보이잖아요. 근데 오랜 시간 동안 누적되어서 그 결과가 나타나게 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예전에 제 기억에 어렸을 땐 이게 누군가가 이렇게 길에서 뭘 물어볼 때 꼭 이런 얘기들을 하셨어요. 저 실례지만 좀 말씀 좀 여쭐게요. 뭐 이런 얘기들 하셨는데 요새는 아무도 그렇게 길 안 묻죠. 바로 용건부터 얘기하시죠. 그래서 그게 왜 그런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내린 결론 뭐냐면, 그게 다 그 도를 아십니까 때문에 그래요. 예. 요새는 길에서 길을 뭐 물어볼 때 실례지만 말씀 좀 여쭐게요라는 사람들은 다 그런 사람들밖에 없어요. 예. 그게 그 사람들도 의도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용건만 묻는 사회가 됐죠, 우리. 그렇죠? 그런 게 비선형입니다. 그다음에 셀프 오거나이제이션. 예. 이것도 사실 오토노미랑 비슷한데, 예. 어떤 상황에 이 조직이 스스로 적응을 하죠. 그다음에 마지막은 공진화인데요. 주변 환경이 바뀔 때 거기에 맞춰서 같이 변화합니다. 이 7가지 특징, 뭐 여러 가지 이거 말고도 더 많은 특징들이 있는데, 뭐 이렇게 인식하는 게 쉬워요. 그냥 우리를 둘러싼 이 사회는 복잡계로 이루어져 있다.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를 인식하기가 그렇게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한 툴을 하나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이게 사실 영어가 아닙니다. 영어가 아닙니다. 그래서 위키피디아를 찾아보면은 발음 기호가 있거든요. 발음 기호를 보고도 어떻게 발음해야 될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글로 된 자료가 사실 거의 없어서 커네빈이라고, 그게 아마 제일 가까운 것 같아요. 구글 검색해 보면 커네빈 혹은 커너빈 뭐 요 정도로 사용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저 소문자 I의 중간에 짝대기 있는 게 저런 발음 기호 저는 여기서 처음 보는데, 웨이즈어입니다. 웨이즈어입니다. 어떤 뜻이냐면요, 영어로 하면 habitat, 서식지, 혹은 place, 장소, 뭐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 단어를 여기에 차용한 사람이 데이브 스노든이라는 이렇게 숀 코넬이 비슷하게 생긴 할아버지인데, IBM 출신 엔지니어예요. 이 사람이 만든 문제 해결 혹은 상황 이해 프레임워크가 이 커네빈입니다. 웨일즈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걸, 근데 이게 서식지나 장소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그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나요? 소우주. 되게 뭔가 철학적인 얘기인데, 소우주라는, 그러니까 뭐 연못에도 뭐 소우주가 있다, 뭐 사람이 소우주다. 이게 이제 굉장히 작은 범위 아니지만 우주와 같은 어떤 심오한 뭐 그런 게 있다, 뭐 그런 얘기죠. 사실 그런 의미에서 서식지나 장소라는 단어를 붙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이 IBM에서 근무하던 시절에 The New Dynamics of Strategy, Sense Making in a Complex and Complicated World라는 아티클로 이제 이 커네빈 프레임워크를 처음 발표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2007년도에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Leaders Framework for Decision Making이라는 글로 이게 폭발적으로 사람들의 관심을 받으면서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커네빈 프레임워크를 활용하기 시작을 합니다. 사실 국내는 아직 아닌 것 같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커네빈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보통 어떤 문제를 맞닥뜨리면 누구나, 아까 이재명님이 인지 발표하시면서 비슷한 얘기 하셨던 것 같은데, 문제를 맞닥뜨리면 본능적으로 어떻게 행동하냐면요, 저를 포함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일단은 가능한 옵션들을 머릿속에 떠올립니다. 그죠? 그 다음 그 중에 뭐가 최적일까, 뭐가 최선일까를 선택을 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그걸 실행하죠. 거의 대부분 이렇게 하실 거예요. 근데 사실 여기에는 어떤 전제가 숨어 있냐면, 내가 이 행동을 하면 이런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그리고 이런 결과가 나오기 위해선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된다. 이런 인과관계가 성립한다는 전제하에 사실 우리는 그런 절차를 밟아서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거죠. 그걸 우리는 ordered system이라고 얘기합니다. 인과관계가 있습니다. 인과관계가 있고 예측 가능하고 반복적인 그런 시스템을 ordered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아까 제가 복잡계의 예를 막 들어드렸죠. 기후현상이나 주식시장이나
혹은 정치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답이 없는 문제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인간관계가 없진 않아요. 없진 않지만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일이 생긴 이후에만 그 인간관계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걸 복잡계라고 얘기를 하죠. 컴플렉스 시스템.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요. 인간관계를 알 수 없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혼돈. 예. 그다음에 뭐 중간에 이제 디스오더라고 되어 있는데 저 부분은 아직 정보가 충분치 않아서 어떤 도메인의 어떤 시스템에 속해 있는지 아직 알 수 없는 걸 그냥 가운데 두는 겁니다. 오더드 시스템을 편의상 두 개로 나눠 볼게요. 그래서 밑에 있는 걸 obvious 시스템이라고 부르고 위에 있는 걸 complicated 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하나씩 들어볼게요. obvious 시스템은 인과관계를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냥 딱 보면 알아요. 저 그림 도미노죠. 맨 뒤에 있는 도미노를 쓰러뜨리면 순차적으로 도미노가 넘어가고 그래서 맨 마지막 도미노도 마찬가지로 쓰러질 것이다. 이건 누가 봐도 알 수 있죠. 이런 게 obvious 시스템입니다. 예전에 심플 시스템이라고 불렀는데 얼마 전에 이름이 좀 바뀐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complicated 시스템인데 인과관계가 있어요. 근데 한눈에 봐서는 쉽게 알 수 없습니다. 여기는 어떤 분석이 있거나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해요. 저 전자회로를 생각하시면 되게 쉬워요. 어떤 부분에 스위치를 켜면 어떤 동작을 할 거다라는 인과관계는 이미 정해져 있고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딱 봐서는 알기가 어렵죠. 그렇죠? 저게 complicated 시스템입니다. 세 번째가 이게 이제 복잡계죠. 컴플렉스. 인과관계가 있지만 지난 다음에만 알 수 있는. 사실 이게 우리말로 옮기기가 너무 어려운 게 complicated 시스템, complicated도 복잡한이에요. 사전 찾아보면. 컴플렉스도 사전 찾아보면 복잡한이에요. 그죠? 둘 다 복잡한이어서 어떻게 옮기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두 개는 명확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chaotic 시스템이죠. 저 9.11 테러 당시에 저 빌딩 안의 상황을 생각하시면 돼요. 뭐 이런 거 생각하셔도 좋아요. 이제 유치원 어린이들이 한 방에서 자 이제 자유시간입니다 라고 했을 때 그 다음에 벌어진 상황. 인과관계를 분석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오른쪽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에 두 개 있는 거 오더드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고 왼쪽에 두 개 있는 걸 unordered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unordered 이게 사실 번역이 너무 어려워. 제목부터 커네빈부터 시작해가지고 unorder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시면 없어요. 무질서가 아닙니다. 이걸 어떻게 생각하시면 좋으시냐면 undead 아시죠? undead. undead가 죽지 않은 이라는 뜻인가요? 아니죠. 그죠? 뭔가 다른 종류의 무언가죠. 그죠? unorder라는 것도 질서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질서가 아니라 무언가 다른 종류의 질서라고 받아들이시는 게 좋습니다. 보통 커네이 프레임워크는 이런 그림으로 검색하시면 많이 나와요. 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생각보다 선이 그렇게 뚜렷하게 구별되는 건 아니지만은 요 각각의 도메인에서 이제 이걸 어떻게 적용하고 활용하는지를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오비어스 시스템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입니다. 어떤 상황인지 인지를 하고 그 다음에 분류를 해서 거기에 맞는 해결책을 쓰면 됩니다. 헬프데스크 생각하시면 돼요. 전화가 왔어요 고객한테. 그러면 뭔가 얘기를 하시죠? 그러면 우리 미리 준비한 답변 목록에서 이게 이런 문제구나, 이런 유형의 것이구나 라고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게 행동하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베스트 프랙티스라는 말을 하는데 여기서 쓰는 베스트 프랙티스라는 것의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 누구나 알 수 있는 단 하나의 정답입니다. 그냥 이렇게 따라 하면은 100% 저런 답이 나올 거라고 보장하는 게 그런 게 베스트 프랙티스입니다. 오비어스 시스템에서는 저렇게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래서 오비어스 시스템의 특징은 어떤 하부 요소들끼리의 연관관계는 약하지만 중앙 통제가 굉장히 강한 게 특징입니다. 일단 컴플리케이티드 시스템에서는 아까 전문가의 도움이나 혹은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어떤 상황인지 상황 인지를 하고 두 번째로는 그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정확하게 이 문제의 답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는 그거에 맞게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sense, analyze, respond의 순서대로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딱 하나의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의 답이 있을 수 있어요. 분석 결과에 따라서.
그죠? 굿 프랙티스고 여기는 하부 요소들끼리도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있고 중앙 통제도 강력한 시스템입니다. 세 번째 컴플렉스 시스템은 달라요. 처음에 프로브가 탐침 뭐 이런 거죠. 이렇게 일단 찔러봐야 됩니다. 이게 도대체 뭔지를 한번 찔러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상황을 인식합니다. 프로브, 센스, 리스폰드 이런 순서대로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 이머전트라는 게 아까 앞에서 봤던 그 창발입니다. 시스템은 중앙 통제는 굉장히 약해요. 하지만 하부 구성 요소들끼리는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프로브, 센스, 리스폰드가 아까 여태까지 아까 키노트도 그렇고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얘기죠. 그다음 마지막으로 케이오틱 시스템에서는 일단 여기서는 뭔가 고민하고 분석하고 살펴볼 시간이 없어요. 행동부터 해야 됩니다. 액트, 센스, 리스폰드 이런 순서대로 문제를 해결하고요. 여기는 기존에 없었던 굉장히 신박한 그런 문제 해결이 필요하죠. 여기 인과관계가 되게 약해요. 서로 다. 이거를 사실 여기서 딴 거는 그냥 대충 눈여겨보셔도 되는데요.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건 영어 단어로도 헷갈리는 complicated와 complex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현재 우리가 조직에서 안고 있는 대부분의 문제는 왜 발생을 하냐면 컴플렉스 시스템의 문제를 complicated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프로브하고 센스해서 리스폰드를 해야 되는 문제인데 우리 일단 센스해서 애널라이즈를 시도를 합니다. 자, 여기서 제가 퀴즈 몇 가지 좀 내볼게요. 자, 하나는 우주에 인공위성을 발사하는 로켓을 만드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건 뭐죠? 어린아이를 건강하고 똑똑한 성인으로 길러내는 문제이지요. 둘 중에 어느 게 컴플리케이티드 도메인에 속한 문제고 어떤 게 컴플렉스 도메인에 속한 문제예요? 별로 어렵지 않은데. 그렇죠. 로켓이 컴플리케이티드고 교육 문제가 사실은 어떤 분석과 철두철미한 플래닝에 의해서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하긴 하지만 그렇게 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죠. 또 하나는 왼쪽은 법정에서 어떤 피고인에게 판결을 내려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는 뇌종양 전문의가 뇌종양 수술을 하는 장면이에요. 어떤 게 컴플렉스 도메인이고 어떤 게 컴플리케이트 도메인입니까? 이거는 오른쪽에 있는 저 뇌종양 전문의가 컴플리케이티드 문제라고 할 수 있죠. 마지막으로 제가 되게 좋아하는 커플인데 거의 제 PPT에는 거의 매번 등장하는 커플들일 거예요. 서로 안면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왼쪽은 우사인 볼트의 100m 트랙입니다. 오른쪽은 리오넬 메시의 축구장입니다. 어떤 환경이 컴플리케이티드한 환경이고 어떤 환경이 컴플렉스한 환경일까요? 별로 어렵지 않죠. 목표가 정해져 있고 주변 상호작용이 사실 별로 없어요. 100m 트랙은. 근데 리오넬 메시는 굉장히 애자일 해야 됩니다. 주변 환경을 그죠? 이건 농담이 아니에요. 굉장히 애자일 해야 돼요. 모든 축구 선수는 애자일 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자, 예를 하나씩 좀 들어볼게요. 이거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문제 해결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대 청소년들이 우리 집에 몇 명이 와서 파티를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저는 성인으로서 이 어린이가 아니라 청소년들한테 그 파티를 준비해야 되는 미션을 받았다고 그런 상황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은 첫 번째는 KO틱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번 해볼게요. 일단 청소년들의 행동은 랜덤이기 때문에 통제가 원래 불가능합니다. 통제하려는 의도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떤 친구는 아마 주류를 밀반입하려고 할 거예요, 분명히, 그죠? 다 그러면서 배우고 크는 거죠, 그죠? 어떤 친구는 이런 것도 준비를 할 거예요, 그죠? 원래 그런 거죠, 청소년들이, 그죠? 그러면서 배우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 집은 이렇게 될 거예요, 그죠? 어때요? 다 애들 그러면서 배우고 크는 거죠. 이런 게 KOT의 관점입니다. 내 재산이 손상이 된다 하더라도 원래 청소년은 통제할 수 없는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바라보는 게 KO틱 시스템의 문제 해결 방식입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 제가 컴플리케이티드한 방식으로 문제를 한번 요거 접근해 볼게요. 일단은 파티의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저는 성인으로서 이 파티가 최대한 교육적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사회가
청소년들한테 바라는 어떤 그런 교육적인 어떤 학생관 이런 것들하고 내가 세운 목표하고 일치가 돼야 돼요. 그렇죠? 그다음 주변에 좀 이런 포스터도 준비합니다. 독수리 막 날아가지고 창공으로 날아올라. 뭐 초심으로 돌아가자. 뭐 이런 포스터도 파티장 곳곳에 배치를 한다. 그죠? 그 다음에 로드맵을 만들어요. 중간중간에 당연히 마이스터는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티 시작 전에 이제 파티를 좀 더 잘 즐기게 하기 위해서 동기부여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동기부여 비디오를 다 함께 같이 시청을 합니다. 그죠? 그리고 정말로 동기부여인지 사실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이거 확인하려면 각자에게 이 파티를 어떻게 즐길 것인지 프레젠테이션을 발표를 하게 하는 이런 방식으로 파티에 접근하는 방식, 컴플리케이티드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웃기지만 사실 이렇게 우리 일하고 있잖아요. 그죠? 자, 마지막으로는 컴플렉스 방식으로 문제를 한번 접근해 볼게요. 자, 선을 그어주는 겁니다. 이 안에서는 자유이지만 여기는 넘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라고 가이드를 해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인이기 때문에 협상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합니다. 자, 축구가 좋니? 영화가 좋니? 아니면 바베큐 파티를 할까? 아니면 비디오 게임이 좋니?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아직 우리는 내 집에 온 10대 청소년이 어떤 거 더 선호할지 사실 잘 모릅니다. 그래서 관찰하면서 좋은 거는 더 주고 별로 반응이 안 좋은 건 쥐어나가는 이게 컴플렉스 방식의 문제 해결이죠. 그래서 우리 소프트웨어 개발로 다시 돌아볼게요. 자, 오타 수정 이건 여기 CS 대응, 빌드 배포 요렇게 이렇게 좀 추정 진짜 답이 없는 문제죠, 그죠? 요상 변경, 그죠? 장애 대응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이런 것도 사실 답이 없는 문제이긴 하죠. 근데 코딩도 사실 어떤 변수에다 어떤 값을 집어넣는 건 되게 분명해요. 되게 작게 보면. 근데 함수 단위로 올라가면 한눈에 그 기능이 뭐 하는 건지 사실 파악하기 쉽지 않습니다. 분석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클래스 모듈 단위로 코딩을 하면 이건 도대체 어디서 무슨 사이드 이펙트가 날지 모르는 굉장히 복잡한 상황으로 들어갑니다. 우리 객체 지향 설계 원칙 중에 이런 거 있죠? 응집도는 높고 결합도는 낮게. 그죠? 그게 왜 그러죠? 복잡도를 낮추기 위한 전략이죠. 그죠? 자동화. 저건 사실 컴플리케이티드 문제를 단순화시킨 겁니다. 그죠? 오픈소스 활용하는 것도 바퀴를 새로 만드는 일은 컴플리케이티드하지만 만들어 놓은 바퀴를 쓰는 건 오비어스한 문제가 될 수 있죠. 디자인 패턴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컴플렉스한 문제를 컴플리케이티드한 형식으로 풀어보려고 바꾼 겁니다. 그래서 이 커네빈을 좀 짧게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서 사실 시사점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요거 하나만 짚고 넘어갈게요. 서로 다른 문제에는 서로 다른 해결책이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애자이랑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냐? 되식상한 장면이죠, 그죠? 너무 많이 봐가지고. 근데 사실 저는 모든 텍스트를 볼 때마다 텍스트에 있는 문구하고 플러스 그 다음에 이걸 2001년에 이 17명인가요? 이분들이 모여가지고 이걸 만들었을 때 도대체 뭘 해결하고 싶었길래 이걸 하면 뭐가 더 좋아진다고 생각을 했길래 이런 방식을 제시를 했을까? 그러니까 사실 지금도 많아요. 이거 포괄적인 문서보다 이거 보시고 야 문서 뭐 그 얘기 하시는 분들 아직도 많으시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도대체 어떤 맥락에서 어떤 의도로 이 사람들이 이걸 했을까? 이거를 곰곰이 봤어요. 이 12가지 원칙들을 봤어요. 첫 번째가 소프트웨어를 일찍 그리고 지속적으로 전달해서 왜 일찍 지속적으로 전달할까요? 이 프루브죠. 아까 컴플렉스 도메인에서 문제가 프루브죠. 왜냐하면 고객이 뭘 원하는지 우리는 몰라요. 두 번째는 요구사항 변경을 환영하래요. 같은 얘기예요. 작동한 소프트웨어를 자주 전달하래요. 이게 다 프루브입니다. 비즈니스 쪽 사람들하고 날마다 함께 일해야 된대요. 문서만 주고받고 가끔 만나지 말고. 다 그래요. 연대면 대화. 뭐 밑에 보면 뭐 단순성, 심플리시티. 그 다음에 맨 밑에 뭐 여기 아까 저기 컴플렉스 시스템 얘기하면서 특징으로 나왔던 뭐 창발, 자기 조직 뭐 이런 얘기들이 여기서 또 나와요. 그래서 저는 이 애자일 선언을 문자 그대로 해석한 게 아니라 이 17명이 도대체 무슨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길래 를 고민하다 보니 얻었던 제 나름의 결론은 뭐냐면 이 사람이 복잡계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구나, 이 사람들이. 사실 그런 결론을 좀 얻었습니다. 이게 스크럼에서 얘기하는 인스펙션 어댑테이션이죠. 이 순환구죠. 그죠?
인스펙션 결국엔 프로브죠. 찔러보고 적용하고 찔러보고 적용하고, 그죠? 두 번째 이거는 린 스타트업의 사이클입니다. 만들고 측정하고 학습하고 만들고 측정하고 이게 계속 돌아가는 같은 얘기예요. 이건 시스 시그마에서 쓰는 사이클입니다. 예, 정의하고 측정하고, 예, 이거는 그 조직 개발의 대가인 크리스 아지리스의 액션 리서치의 사이클입니다. 이 다음 건 액션 러닝의 사이클이에요. 마지막 건 되게 오래된 건데 30년대 40년대 예, 통계적 품질 관리에서 월터 슈와츠하고 예, 에드워드 데밍이 만든 PDCA 사이클이에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결국에는 이게 디테일한 내용들은 다 다르지만 결국엔 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문제를 몰라. 그러니까 문제부터 뭔지 알아봐. 프로브를 해. 그런 다음에 거기서 뭔가를 배우고 그 다음에 대응책을 마련해봐. 그래서 애자일 선언이 사실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사실 전혀 새로운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2001년에 90년대, 2000년대에 애자일 소프트웨어 개발 분야의 대가들이 그때 당시 소프트웨어 분야가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고 그 문제는 소프트웨어 개발이라는 그 문제는 컴플렉스 도메인에 속하는 문제였던 거죠. 이거는 이제 보기만 해도 숨이 퍽 막히죠. 예. 이 애자일이 잘 안 되는 이유를 제가 몇 가지 좀 뽑아왔어요. 이건 뭐냐면 아프가니스탄 전쟁 때 미군이 작성한 아프가니스탄 안정화 계획입니다. 이걸 보고받은 장군이 뭐라고 그랬냐면요. 야, 이거 이해하게 되면 전쟁 이기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전형적이죠. 컴플렉스 도메인의 문제예요. 아프가니스탄을 안정화시키는 건, 그죠? 이건 어떤 고도의 플래닝에 의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일단 접근해서 무언가를 한번 해보고 그 결과를 보고 계속 조정을 해나가는 이런 문제인데 그걸 컴플리케이티드하게 해결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예. 우리는 여전히 과거의 패러다임에 익숙합니다. 두 번째는 이거는 카고 컬트라는 현상인데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오세아니아에서 벌어졌던 예, 거기 굉장히 많은 섬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뭐냐면 미군들이 막 왔잖아요. 공항도 닦고 항구도 만들고 그러면서 굉장히 신문물들이 막 들어왔죠. 원주민들이 거기에 감격해하면서 살다가 전쟁이 끝나니까 미군들이 다 싹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만든 겁니다. 지푸라기로 비행기 만들고 뭐 관제탑 만들고 뭐 여기 뭐 USA 가슴 막 쓰고 종교 의식을 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하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한테 좋은 물건들 줬는데 조상들이 분노해가지고 우리에게 더 이상 새로운 문물이 안 와. 그러니까 저런 비슷한 걸 만들어가지고 예, 뭔가 이렇게 철로 만든 새가 와가지고 예, 우리에게 다시 신문물을 전해주게 그렇게 기원하는 종교적인 현상이 벌어졌어요. 오세아니아 곳곳에서. 카고 컬트죠. 이게 뭐냐면 겉모습만 따라한 거예요. 야, 어디는 이렇게 하면 잘 된대. 어디는 이렇게 성공했대. 아까 얘기했던 오비어스 시스템이나 뭐 컴플리케이티드 시스템에서 얘기했던 베스트 프랙티스와 굿 프랙티스 사실 이 얘기죠. 두 번째는 예, 도대체 에자일에서 그 17명이 무슨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는지 고민하는 게 아니라 거기 나오는 라인 바이 라인을 더 눈여겨보는 겁니다. 마지막은 원래 좀 뜬다 싶으면은 예, 모여듭니다. 뭐가요? 개미들이 모여듭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도 그렇고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 현재도 그렇지만 이것만 적용하면 이것만 따라하면 성공할 거라고 유혹한 사람들은, 유혹하는 조직들이, 유혹한 툴들, 컨설팅, 반복론 계속 나올 거예요. 거기에 속지 마시기. 자, 그래서 뭘 해야 되냐면 혹시 이 그림 아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익스트림 프로그래밍 책 초반에 나오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가치와 원칙과 실천법의 관계를 설명한 그림입니다. 사실 저도 익스트림 프로그래밍 책이 사실 나온 지가 꽤 됐으니까 이 책을 처음 봤을 때 사실 저도 고백한 건데 앞부분 잘 안 봤습니다. 뒷부분 프랙티스부터 열심히 봤습니다. 근데 나중에 세월이 흘러서 이 그림을 다시 보니까 이게 그렇게 깊을 수가 없는 그 뜻입니다. 자, 우리는 짝 프로그래밍을 잘하고 싶죠, 그죠? 예, 그래서 여기에 집중합니다. 근데 짝 프로그램을 하면 뭐가 더 좋아지는지, 짝 프로그램이 좋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어떤 의도로 짝 프로그램을 만들어낸 건지 사실 잘 이해를 못했어요. 예, 짝 프로그램을 하면 코드가 더 좋아지죠. 그 다음에 두 명이 서로 학습하고 서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빠르게 무엇이 잘못됐는지 알 수 있고 거기로부터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원칙, XP의 원칙들이 짝 프로그래밍에는 뒤에 깔려 있는 거죠. 그럼 얘네들 통해서 예, XP가 추구하는 가치, 피드백이라는 가치가
충족이 되는 겁니다. 예. 사실 저 피드백이 짝 프로그래밍이라는 단어보다 사실 훨씬 중요하죠. 이 XP의 5가지 가치예요. XP 책 보면 나옵니다. 예. 단순성, 의사소통, 피드백, 존중, 용기. 프랙티스보다 이게 훨씬 중요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코드 리뷰를 더 잘하지? 어떻게 하면 우리 팀에 스크럼을 적용하지? 어떻게 하면 우리 보스를 이거 애자를 하자고 설득하지? 이게 아니라 우리 팀이 어떻게 하면 서로 상호 존중하는 그런 문화 만들지? 이 앞 세션에도 사실 비슷한 얘기들이 나왔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지금보다 더 활발하게 의사소통이 되고 있지? 회고를 하긴 하는데 이게 정말로 우리에게 뭔가 피드백이, 솔직한 피드백이, 투명한 피드백이 왔다 갔다 하는 회고인가? 사실 이런 걸 고민을 하는 게 중요하죠. 스크럼을 해도 똑같이 스크럼이 추구하는 5가지 가치가 있어요. 예, 뭐 비슷합니다. 커밋먼트, 커리지, 리스펙트, 오픈니스, 포커스. 마지막 칸반 무슨 해바라기 같은데 9가지. 예, 투명성, 균형, 예, 협업, 뭐 고객 중심, 뭐 합의, 이해,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방법론들이라고 얘기하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프랙티스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것도 잘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없는 프랙티스는 사실은 아까 얘기한 겉모습만 따라한다든지, 예, 아니면은 예전 방식으로 분석, 설계를 통해서 예, 문제를 해결하든지, 사실 그런 함정에 빠지기가 굉장히 쉬운 거죠.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 회사에서 이렇게 업무 개선 프로세스가 보통 흘러가요. 예, 뭐냐면 어떤 기법을 쓰면 더 좋아질까? 어떤 전술을 쓸까? 어떤 도구를 쓸까? 그래서 더 좋은 결과가 나오기 기대를 하는 겁니다. 예, 더 효율적인 방법은 뭐지? 사실 이 정도만 돼도 훌륭하신 거예요. 그죠? 예, 이렇게 고민합니다. 여기서 하나를 더 나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를 질문하는 거에 플러스, 예, TDD를 하면 뭐가 더 좋아진다고 기대를 하는 거지? 짝 프로그램을 하면 뭐가 더 좋아진다고 나는 생각을 하고 이걸 시도를 하는 거지? 예. 굉장히 부끄러움을 잘 타는 사람이 있어요. 혼자의 독립성을 추구를 해요. 이분에게 짝 프로그래밍을 아무리 강요를 해도 사실 잘 안 먹힐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게 익숙하지도 않고 왜 좋은지 모르니까요. 그러면 짝 프로그래밍이 주는 가치는 뭐죠? 예. 지식의 공유, 정보의 공유, 투명성 이런 겁니다. 그러면 짝 프로그램을 강요하는 것보다 다른 방법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지식의 공유, 정보의 공유,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더 좋은 방법은 뭘까? 예, 이걸 왜 해야 되는지를 고민하는 거죠. 이걸 2가지를 동시에 고민하는 게 더블 풀싱킹입니다. 자, 예, 이제 사실 예, 오늘의 주제는 사실 애자일 유행인가 뭐인가 페이크였어요. 예, 사실 원래 주제는 이겁니다. 예, 얘는 뭐냐? 자, 앞에서도 계속 나왔었지만, 예, 키노트, 아까 마이크 메이슨하고 루크 라우 2분이 발표하신 키노트 내용하고도 계속 이어져요. 그분들 이런 방식이 옳다, 이런 방식을 쓰는 게 좋다 얘기를 하고 저는 거기 살짝 붙여서 그게 왜 좋은지를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제 위에 높으신 상사분들, 모시고 같이 일하시는 분들한테 이 얘기를 드리면 아마 동의를 하실 거예요. 예, 세상이 10년 전 같지 않아요. 그죠? 변화가 엄청 빠릅니다. 예, 올해의 정답이라고 생각했던 게 내년에도 정답일지 도대체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예, 옛날에 증조할아버지가 농사 짓던 방법대로 그냥 증손자도 같이 농사 지으면 되는 그런 세상이 이제 더 이상은 아닌 거죠. 예, 예, 이거 뭐 T자형인지 사실 그 얘기죠. 제너럴라이즈드, 뭐 스페셜라이즈드 제너럴리스트. 이건 결국에는 시스템 도메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건 각 부분 요소만 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전체의 그림을 봐야 되는데 그냥 스페셜리스트는 전체 그림을 보기를 힘들어해요. 그래서 두루두루 알면서도 나의 전문 분야가 깊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들로 팀이 구성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전처럼 수직 방향의 의사소통만 있어서는 안 되죠. 아까 창발은 어떻게 나온다고 했죠? 자기 조직화된 팀에서 서로의 인터랙션을 통해서. 그게 복잡계의 특성이고 자연의 본질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프루브가 한 번 프루브하고 한 번 실패할 때마다 어마어마한 비용과 굉장히 큰 리스크를 짊어져야 된다면 사실 아무도 그렇게 시도 안 하겠죠. 결국에는 작고 빠르고, 예, 안전한 실패. 이게 되게 중요한 환경이 되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게 먹히고 어떤 게 안 먹히는지 사실 이걸 계속 알아내야 되는 거죠. 예, 다 동의하실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애자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이런 환경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애자일의 핵심은
우리는 복잡계는 인과관계를 미리 알 수 없다고 했어요. 요구사항을 완전히 알지 못하거나 신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 모두가 아마 다 마찬가지실 거예요. 계약서에 있는 거 그거 다 거짓말인 거 아시잖아요. 나중에 다 바뀌어요. 그죠? 엄격하면서도 유연한 개발 프로세스, 이거는 모순되면서도 말이 되는 얘기입니다. 엄격하다는 건 정해진 룰은 모두가 따른다는 겁니다. 유연하다는 건 그게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누구나 손들고 이의를 제기해서 그걸 개선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팀 전체가 일관된 품질을, 하루는 되게 맛있고 그 다음날은 굉장히 맛없는 식당에 아무도 안 가겠죠. 그죠? 팀 전체가 일관된 품질을 계속 제공할 수 있어요. 저는 제가 나름의 정의를 내는 애자일 사실 이겁니다. 애자일 얼라이언스를 찾아보니까 거기서도 비슷하게 애자일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애자일이란 불확실하고 급변한 환경에서 성공을 거두기 위해 변화를 만들고 대응하는 역량이다. 변화에 그냥 대응만 해서는 안 돼요. 그럼 변화에 딸려가고 변화를 뒤쫓아만 가겠죠. 변화를 만들어내는 능력 역시 필요합니다. 이걸 애자일 얼라이언스에서는 이걸 애자일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되게 식상한 질문이었죠. 애자일은 한때 유행인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나름 결론을 좀 내려야 될 타이밍인데요. 사실 이거는 애자일을 뭘로 우리가 정의를 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답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애자일을 방법론, 베스트 프랙티스, 누군가의 성공 사례, 은탄환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건 유행이 될 수밖에 없죠. 앞선 모든 경영혁신 도구처럼 애자일도 그냥 그렇게 흘러갈 겁니다. 그래서 스크럼, 칸반, 여러 가지 엔터프라이즈 환경의 세이프 이런 것들 분명히 더 좋은 툴이 나오거나 더 좋은 방법이 나오면 사라질 거예요. 이걸 피하는 유일한 방법은 환경에 맞춰서 그 방법론 자체가 계속 진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크럼, 요새 스크럼 이렇게 버전 업데이트 되고 칸반 버전 업데이트 되고 하는 속도로 봤을 때 제가 봤을 땐 그래요. 방법론 자체가 전혀 애자일하지 않거든요. 몇 년에 한 번 업데이트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런 방법론, 애자일 방법론, 애자일 메소돌로지스, 그러니까 애자일 자체가 가르치는 게 아니라 애자일의 철학과 기본 원리를 따르는 방법론들, 이런 방법론들은 전 유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아무리 잘 나가더라도. 근데 되게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요. 우리는 스크럼을 가이드를 꼼꼼하게 읽고 하라는 거 그대로 따라 하면서 그렇게 적용을 하려고 노력을 하죠. 센싱하고 애널라이징해서 리스폰드 하려고 하죠. 근데 스크럼을 만든 사람들, 칸반을 만든 사람들이 철저하게 소프트웨어 환경을 분석해서 그렇게 이 방법론들을 만들어냈을까요? 아닙니다. 모든 방법론은 프로브하고 센싱해서 리스폰드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졌어요. 이건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해보고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계속 눈덩이 굴리듯이 방법론들을 다듬어 온 거죠.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해보니까 이게 잘 돼 라고 얘기하면서 최대한 이거 디자인 패턴하고 사실 똑같은 전략입니다. 최대한 단순하게, 사람은 단순한 거 좋아하니까요. 단순하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디자인 패턴을 제공을 해준 거예요. 디자인 패턴 막 쓰면 어떻게 되죠? 큰일 나죠. 그렇죠? 자, 켄 슈아버입니다. 스크럼을 만든 사람입니다. 에자일, 패드가 한때 유행 이런 뜻이죠. 검색해 보니까 실제로 켄 슈아버가 자기 블로그에다 이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가치는 한때 유행이 아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은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아직은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가치를 기반으로 삼아가지고 더 좋은 소프트웨어를 계속 만들어갈 것임을 의심하지 않는다. 그렇게 믿고 있다. 이렇게 켄 슈아버가 자기 블로그에다 올렸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스크럼이 확산되고 칸반을 더 널리 쓰고 사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애자일 선언을 했던 그 17명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는가. 제가 얻었던 건 복잡한 이 자연의 속성,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을 좀 더 쉽게 해결하고 싶어 했고 이 사람들은 그렇죠? 그래서 애자일이 저는 우리가 불편한 진실일 수 있는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 자연 환경, 그 다음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섭리에 가장 부합하는 문제 해결 방식이 애자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는 사실 복잡한 문제를 맞닥뜨리면 최대한 단순화하고 싶어 하고 사실 이렇게 눈을 감거나 돌리고 싶어 하죠.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애자일 방법론들은 유행일 수 있지만 애자일이 추구하는 가치들, 그다음에 애자일이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했던 그런 문제들에 관련한 애자일이라는 단어는 여기서 사라질 수 있겠지만 그런 방식의 문제 해결은 저는 앞으로도 계속 더 많은 분들이 찾고 그렇게 따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